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내일이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일단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경선 후보들과 당 지도부는 한덕수대행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덕수대행은 측근인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고 출마 수순에 들어간 듯합니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제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출마 수순일까요? 비서실장이 사표를 낸 한덕수대행 그리고 단일화를 두고 패배주의 설전이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앞으로의 열흘이 보수 쪽에는 정말 중요한 이 시간과 흐름이 될 듯합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일단 내일 2명으로 치러지는 게 오후 2시에 발표되는데요. 물론 과반이 넘으면 내일 바로 최종 후보도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비슷한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원안대행이 출마 수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했는데요. 오늘 회의에 당장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양당 간사가 합의만 하면 출석을 의결을 하고 합의하고 우리가 의결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실무 준비하려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빨리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게. 네,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주어진 소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수행할 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권한대행이 맡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정을 갖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아직 한덕수 대행의 본인 입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없지만 여러 가지 흐름으로 미뤄 짐작하신 부분이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출마 수순 아니냐. 특히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한덕수 대행에게는 만약에 출마를 할 경우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월 4일이면 공직 사퇴의 시한입니다. 그 이후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 들어서 총리실 비서실장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는 것은 아마 이제 출마를 위한 첫 어떤 이 행보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손영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원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양천에서 그때 당시 당협위원장을 맡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분은 그 공무원이 아닙니다. 늘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이제 총리가 그만두게 되면 이제 나와야 되는 처지에서 아마 이번에 준비를 위해서 일단 먼저 나가서 캠프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한덕수 대행이 일단 한번 예상으로 5월 1일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가더라도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그동안 함께 일했던 비서실장과 공보, 정무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사퇴 수순을 밟는다는 걸 보면 일단은 무소속으로서 어떤 이 밖에 일단 캠프를 차리는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중에 여러 측근들이 추가로 사표 낼 계획이다.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정치인 출신의 참모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보도 나오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원희룡 전 장관 측근들이 이미 한덕수 캠프 쪽에 갔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실상 이제 원희룡 전 장관하고 꽤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양천에서 출마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이 당협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거기서 돕고 있는 지금 신모 시민사회 비서관 여기도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직접 결합해서 도울 것인지 이거는 좀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구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밑에 최측근인 뭐 비교적 그 원희룡 전 장관과 가까운 손용택 비서실장이 그만두겠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비서관, 정무민정공보 이른바 총리실 산하에 있는 측근들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캠프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제가 전화 듣기로는 한덕수 대행 비서실장에 대한 사표도 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달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제가 시작하자마자 드렸던 말 중에 앞으로의 열흘 혹은 일주일이 보수 쪽에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될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28일. 지난주 토론 다 어느 정도 있었고 내일 국무회의인데 이 국무회의 내일 2시에 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당대표 2명으로 압축된단 말이죠. 미 해군성 장관 방한은 한덕수 대행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늦어도 주말에는 한덕수 대행이 본인 직접 입으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출마를 결심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 11일 날까지는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으로 만약에 출마를 선언하기로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치고 예.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대선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입장이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일정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거죠. 예. 예를 들면 국내심의 그 기호를 받고 대선에 최종적으로 출마하려고 하면은 사실 되게 바빠요. 예. 얼른 그 단일화를 위한 룰 협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일화 실제 그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경선이든 아니면 토론이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무소속 입장에서 대선을 치르겠다 그러면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선을 치를 것인지에 대한 본인 말에 뭐 결심이 섰겠죠. 그 결심 내용에 따라서 사실 그 사표 일정이나 아니면 4일 이전에만 사표를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 그 수면 위로 부각될지는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손영택 비서실장 등이 이제 원희룡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한때 정치를 같이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커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원장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여러 정치인들도 본인이 한때 같이 했던 분들이 있는데 예. 그 같이 했던 분들의 사람으로 네이밍하는 것이 예. 한참 이어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그런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다른 현재 원희룡 장관 곁에 있는 다른 분들이 해당 캠프가 구성이 되고 그 캠프에 들어가면 몰라도 예. 이미 이제 손영택 그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의 청문회 준비단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민정실장을 거쳐서 비서실장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지금 투입됐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좀 마땅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이 밑에 내용으로도 나오네요. 총리실이 비서실장 사의 표명 당일 오늘 비서실장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총리실 한덕수 대행이. 여기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 국무회의 날 국민의힘의 내일 2시에 2명으로 압축된 혹은 과반이 넘으면 1명으로 최종 후보가 뽑히는 거고요. 그래서 5월 3일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5월 4일이 대선에 나가려면 공직자 사퇴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목금 중에 한덕수 대행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성춘 부장님.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상수로 두고 출마한다고 거의 뭐 90% 이상 했을 때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한덕수 대행이 일부에서는 9% 정도 나온 흐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저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명분이 상당히 낮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국민의힘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후보보다도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굳이 지금 60일 동안에 국가 위기 관리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나올 정도의 지지로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국민들 꼭 가질 거라고 보고요. 또 저 지표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은 예. 탄핵에 반대했던 두 분의 합이 21이고 탄핵에 찬성했던 두 분의 합도 21입니다. 조기 대선 초기 국면만 하더라도
또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진영에서 그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고 지지세도 훨씬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조금씩 바뀌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아직도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오롯이 내고 있는 분들이 후보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출마의 명분도 없다. 국민의힘은 자격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예. 지금 전체적인 보수 진영의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21대 21 탄핵 반대 후보, 탄핵 찬성 후보의 그 두 분의 그 지지로 합쳤을 경우 이 정도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은 뭐 변화가 지금 일단 상견하고 있다. 저는 저 지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만 갖고 좀 볼게요. 이 여론조사 업체가 분석한 건 김문수 10, 안철수 7, 개혁신당 이준석 6, 회색의 한덕수 대행 9, 한동훈 14, 홍준표 11. 물론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수치가 추이, 흐름은 오르내림이 있습니다만 성친부 의장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한 장의 이 단 한 건의 여론조사 봤을 때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그리 명분이 높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 뭐 비서실장도 사표를 내고 본격적인 출마 수순인 건 분명해 보여 한덕수 대행이. 그런데 오늘 보수 쪽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힌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도예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대철 회장에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더라. 내가 어떻게 만들겠지만 야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다. 그러니까 정대철 헌정 회장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덕수 대행의 단일화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언급. 이것 때문에 오늘 당내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한동훈 후보가 먼저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정대철 회장한테 이제 단일화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정대철 헌정 회장이 지금 중간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겁니까? 글쎄요, 큰 역할에보다는 정대철 회장이 이제 한덕수 대행의 형과 친구입니다. 예. 같은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또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제 지금 한덕수 대행의 어떤 출마 문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이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접 한덕수 대행에게도 출마를 권유했던 뭐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당이 정당 스스로가 대선 후보를 못 만들어내면 그 정당은 사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뭐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정말 밖에 있는 인물을 영입해 올 수 있는데 두 차례나, 즉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도 만약에 한덕수 대행을 영입해서 뭔가 후보로 내세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후보를 키울 수 있는 역량과 힘이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밖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오고 그러면 이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정당의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의 경선도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들이 지지율이 뭐 비슷비슷하지만 예. 한 명의 후보로 정해지면 다 어떤 면에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정말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정말 비상적인 상황에서 외부에 아주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영입해 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가 됐을 때는 뭔가 그 보수 진보가 결집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이재명 후보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없으면 그때 가서 단일화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 후단협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정몽준 후보와 이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우리가 지지를 봤지만 한덕수 대행이 에이스가 아닙니다. 에이스라면 보통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견줄 수 있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에이스여야 되는데 예. 그 에이스가 아닌데 굳이 영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사실 지난주에 목금 이 채널A를 통해서 마스 토론이 열렸잖아요. 예.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뭐 백만 건을 넘어섰더라고요. 예. 그만큼 자체적인 어떤 걸 통해서 나름대로 저는 흥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거기에 지금 참을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어쨌든 간에 이 4명의 후보를 통해서 뭔가 한 명의 후보를 만약에 나오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꽤 어떤 드라마틱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그것도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영입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한다는 거는 예. 이거는 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야 될 역할이 아니고 상당히 패배주의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스스로가 만들 지금 어떤 노력도 하지도 않고 외부에 기대는 그것도 외부의 확실한 뭐 보증 수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는 사람을 끊임없이 그것도 지금 대응을 맡고 있는 그리고 이 60일 동안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심판이 갑자기 지금 뭐 선수복장 입고 온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널A가 주관했던 지난주 목금 마스토론 여러 가지 흥행이나 여러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가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 강성표 부위원장님. 실제로 두 사람의 설전은 1라운드에서 끝이 아니라 아니 국민의힘의 경선 진행 중에 단일화 얘기하냐. 패배주의 아닌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오전에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비대위원장이 직접 또 SNS에 글도 썼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한 거다. 전반적으로 얘기한 거고 한덕수 대행과 소통과 만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럼 오해받지 않게 행동을 해야죠.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패배주의를 넘어서 당권 우선주의가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저는 친윤 주류들의 어떤 작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저는 결국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런 공정하지 못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에게 더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한독수 단일화 카드는 좀 물 건너간 것 같다. 이 단일화 카드라는 것이 은밀하게 진행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깜짝 카드로 나왔을 때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지율도 상승하는 건데 좀 더 극적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미 동네방네 소문 다 나가지고 이런 말 있잖아요. 주문야덕이라고 낮에는 김문수, 밤에는 한덕수 한다.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한덕수 외친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횡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는 김이 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그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예 한동훈 후보 자체는 패배주의라고 했고 한동훈 후보 쪽의 캠프, 뭐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일종의 갑질 아니냐는 표현까지 썼는데 윤기천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제 후보들 입장에선 저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그 그래픽에 나온 뭐 지지율 저것이 전부 다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예. 각 후보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고 각 진영 간에 있는 잠재적 후보자들도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의장에게 한덕수 총리를 꼭 나오게 해달라 이랬으면은 저는 패배주의라는 만약에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봐요. 그 비판의 여지가 있고. 근데 나오게 되면 그 정대철 헌정의장의 말은 나올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날 찾아오겠느냐. 먼저 만나자고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전제한 이후에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거 단일화하게끔 도와달라.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오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뭐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나온다면 단일화하게 좀 하게 해달라. 이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과 사실상의 단일화하고 뭐가 다른 거죠? 예. 그럼 조국혁신당의 대표에게 당신들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것과 빗대어 보면 이것도 마냥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그만큼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자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로가 아닌가 싶고 그것이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죠. 아까 보면 지지를 보면 다 이제 비슷하시기 때문에 여기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에게 이준석 대표,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서 이준석 대표하고 단일화를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도 이것도 패배주의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보수 진영 플러스 중도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약간의 도움을 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되든지 이재명 간에. 후보만 빼고는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럼 후보자 모든 분들이 우리 빅텐트에 찬성한다고 했던 말씀하고 약간의 결이 안 맞다. 따라서는 오해 소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라면 예. 오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뭐 글쎄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만약에 한다면 최종 후보가 이번 주 내에 국민의힘 뽑힐 테고 그럼 어떤 단일화 방식이냐. 1대1로 여론조사 돌릴 거냐. 아니면 단판, 뭐 교황 뽑듯이 콘클라베식 단판이냐. 원샷으로 그냥 뭐 토론 몇 번 하고 할 거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 성춘 부의장님.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여러 보도를 종합했을 때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임기 3년 뭐 이렇게 하는 구조, 한동훈 후보와는 좀 개헌 관련해서 생각이 좀 비슷하다는 보도도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은 그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서 87년 체제를 그 다음 체제로 7공화국으로 바꾸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본인이 출마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헌과 관련돼서는 이미 한동훈 후보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사실 권한과 관련돼서 3년 임기 단축이었는지 처음에는 3년 임기 단축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 본인의 출마 명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그렇게 특출나게 앞서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는 개헌이라는 거를 명분으로 좀 내세우려고 한다고 있다고 보는데 그건 역시 설득력이 없죠. 사실 정치권, 정치 고관여층이 느끼기에도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개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이유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는 과정 역시 만약에 나와서 단일화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 아까 전에 그 노무현 정몽준 사례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랑 다른 거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당시 4월에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었고 예. 6월을 지나면서 월드컵을 기간을 지나면서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폭락한 6월 이후에도 대선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가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은 사실상 공직자 사퇴 시한부터 국민의힘 후보 등록까지 6일 정도, 6일에서 7일밖에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닌 6일의 시간 동안 과연 제대로 된 검증과 단일화를 거칠 수 있을까? 저희가 봤을 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한동훈 후보는 패배주의 혹은 한동훈 후보 쪽은 뭐 선거 내란 혹은 갑질,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 뭐 어차피 나와도 출마 안 할 거다, 뭐 출마를 접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김덕수라는 말까지 언급할 정도로 단일화에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홍준표 후보의 말이 의미심장하고 미묘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정말 좋은 분이 계셔서 이재명을 이기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좋은 분이 있다면 양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는데요. 양보를 하면 제가 또 요걸로 안 먹겠습니까? 무슨 뭐 sak 양보하고 난 막 이태자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 한덕수 대행 출마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 놔놓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 안 하면 이상한 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봤듯이 홍준표 후보 카메라 앞에서는 한덕수 출마하면 좋다, 출마 안 하면 이상한 판이 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본인의 SNS에는 이현정 의원님, 네. 탄핵당한 윤석열 정권의 총리, 장관, 당대표, 물론 본인 빼고 다지만 이 세 사람 출마가 상식에 맞냐라고 했어요. 홍준표 후보의 진심은 뭐라고 보세요? 홍준표 후보의 진심은 일단 출마하지 말라는 게 진심이겠죠. 근데 그동안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표를 어떻게 하든지 본인한테 좀 끌고 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그런 표를 얻어서 일단 경선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예전보다 좀 후퇴한 입장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후보가 되기 전과 된 후는 전혀 사실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은 사실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면 내가 단일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후보가 딱 당선되면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무를 결정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단일화라는 문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단일화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정말 여론조사 퍼센테이지 하나, 그다음에 문항 하나, 조사 하나, 이거 가지고 며칠을 싸워요. 어떤 걸로 물을 것인지, 그다음에 누구를 먼저 물을 것인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진장 싸웁니다. 그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도 그 문항이 엄청 신경전을 벌였다면서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뭐 틀어지고 뭐 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그걸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그것도 국민들 앞에 뭔가 토론회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할 시간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이 여론조사 하려면 또 안심번호 받아서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실무적인 작업하려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런 것도 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성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한덕수 대행은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과 한다면
좀 더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예. 아니, 같은 집안 사람끼리 뭘 단일화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예. 플러스가 될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지금 경선을 막판 앞두고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 홍준표 후보가 서로 이제 지금 이 둘 중에 한 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탄파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반대파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지금 결이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 얘기 좀 받아서 보면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출마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출마가 상식에 맞냐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약간 홍준표 후보도 뭐 한덕수 대행 나오면 지난번 제가 진행했던 마스 토론 때도 한덕수 대행 뭐 나오면 나올 수도 있지라는 취지가 지금 뭔가 본인이 경선 2명에 추려지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좀 이길 거라고 좀 멀찌감치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은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본인이 생각할 때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이유가 아마 뒤에 한덕수라는 여러 겹치는 인물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냐 뭐 이런 판단 때문인 겁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부분은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율도 본인이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 예. 당원에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따라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원 지지율이 그렇게 뭐 신기루 같다라고 아마 그렇게 애써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안 나오게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게 주저앉히려고 저렇게 이제 강한 부적격이라는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다가 이제 출마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니까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약간의 이야말로 이제 패배주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꼴이 되는 것 같죠. 예. 뭐 그런 취지의 약간의 자신감의 발로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사실 정치 환경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홍준표 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예. 이제 대구시장을 아예 사퇴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대선 이후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당내 역학관계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려를 각 후보들도 다 할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 나오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나온다는 대세의 판이 있는 상황에서 평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 정치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계속 언급이 될 때마다 같이 따라오는 게 결국 돈 문제, 선거 자금 문제가 많이 나와서요. 선거는 현실이고 꽤 많은 선거 자금, 돈이 필요하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실제로 마지노선일 5월 11일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더 늦게 무소속으로 있다가 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되지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국민의힘의 공당이 지원받는 선거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서 마지노선을 5월 11일 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의 선거 자원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력들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광역단체장 선거 캠프를 한번 꾸려봤는데 공보에만 10명, 정책에만 10명, 총무팀 10명, 수행팀 10명 하면 최소한 40명도 최소 규모로 꾸려져야 되거든요. 적어도. 적어도.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40명을 어디서 데려올 것이며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본인의 사비로 감당이 되겠느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기문 총장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드랍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 최대한 빨리 당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예.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극적인 단일화를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우리 이준석까지 3자로 원샷으로 하자라고 시간을 끌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은 기호 2번 받기 전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끝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생각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대선에 나가는 것보다 여러 분위기 조성과 군부를 떼고 나중에 결국은 경선을 이겨서 최종으로 한 명 남은 사람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대신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이준석과의 단일화로 끌어들이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도 저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선거 자금이 만약에 무소속일 경우에 얼마나 들길래 이렇게 무슨 마지노선 5월 11일 혹은
빨리 입장 표명을 해야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다. 이런저런 나오는 얘기가 왜 돈 얘기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통 후보가 대선 때 쓰면 그 공채 쓸 수 있는 게 아마 460억 정도 지난 대선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정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15% 포인트 15% 이상 득표를 해야 이 보전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예. 이 기호 문제도 중요한 게 기호가 이제 무소속이면 나중에 저 뒤에 사실은 출마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가 될 수가 있고 선거 자금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15%를 못하면 보전받지를 없습니다. 다 자기 돈으로 그냥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거하려면 기본적으로 캠프가 있어야 되겠죠. 건물 임대를 해야겠죠. 이게 또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본인을 또 수행할 사람, 경호할 사람, 정책할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분들 활동비 밥은 안 먹습니까? 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이 당시에 아마 본인이 하루에 뭐 거의 한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2주 한 정도 지나니까 이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 들어간다는 열흘 좀 거예요. 넘게 네. 그 활동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예. 지금 뭐 노후 자금 다 쓰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이 이 하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 이 밖에서 지금 선거 캠프를 얼마나 꾸리겠어요? 이 선거 기간이 23일이지 않습니까? 23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그 조직이 있어야 되고 뭘 한대. 그다음에 기호도 튀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뭐 당초 이야기했던 나와야 될 이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단일화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아예 최근에 말씀권을 주성한데 친윤계 혹은 김문수 후보 쪽에도 캠프 많으면 또 뭐 모르겠어요. 돈 문제는 아니고 그 세력은 한덕수 대행이 고스란히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나눠 가지면서? 근데요, 이게 이제 세력은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데 예. 그러면 그분들 국민의힘 다 탈당해야 돼요.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가면. 그다음에 선거 자금이라는 게 처음에 말은 많이 합니다. 아,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예. 정작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선거판의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나마 안철수 후보라든지 뭐 정몽주 후보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재력이 있는 분들은 버텨냈지만 예. 그렇지 않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 버텨내질 못했어요. 앞서 저희가 시작에 최상목 부총리의 말도 좀 들어봤었는데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그러게 여기 제목 그대로 이렇게 되면 진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다시 한번 대행의 대행이 된 것 때문에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 탄핵해서 직무정지돼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제 총리 그러니까 대행을 그만두고 출사표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요. 아까 그 잠룡들 보수 대권주의 여론조사 말고 한덕수 대행을 특정한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대선 직접 나서야 된다 23, 출마 안 해야 된다 70. 성춘 부의장님, 이런 여론조사는 아니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 전국상에 정말 대행까지 대선 출마한다면 국정이 불안하지 않겠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여론조사의 그것 때문인 겁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저 여론조사 지표로 봤을 때는 그럼 민주당 지지자나 중도층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아니면 중도층에서는 아마도 지금 왜 조기 대선이 열리느냐. 윤석열 정부가 파면당했기 때문에. 근데 파면당한 정부에 2인자가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것과 60일 동안 위기 관리하라고 했더니 임기 관리만 하다가 갑자기 대선하고 나오겠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것 봐라.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내팽개치고 나올 경우에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한 후보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걸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고 또 중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명분을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대표급인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말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가는 것이 나와서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지지 선언하고 그칠 경우에 더더욱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왜 저럴 거면 왜 나왔냐라는 비판부터 해서 중도층으로부터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같이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출마를 말리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뭐 여기 앞서 여러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의 이름도 나왔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보도로 뭐 접촉한 적 없다고 했지만 보도에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전직 총리 출신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출신 이 사람이 뭔가 함께 한덕수 대행과 여러 가지 그 계획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결국은 불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면이 있죠. 정치색이 조금 덜한
전문가 형의 인간이 나와서 이 위기를 수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맥도가 오늘 꽤 많이 나오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경기고 5년 선배고 한덕수 대행의 형과 정대철 회장이 인연이 깊다라고 해서 중간에 지금 정대철 회장도 있고 같은 전직 총리 출신이자 이낙연 상임고문,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명 빅텐트와 이 두 사람, 이낙연, 한덕수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렇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교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명 빅텐트 얘기는 많이 나왔었고 그것이 지지율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를 떠나서 예. 어쨌든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을 맡아서 국정을 피는 것은 반대한다. 그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정치 세력이 많게 되면 저는 그 부분들 모든 분이 모여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는 대한민국의 또 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 그다음에 외교적 이 현재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외교 기조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뜻이 합쳐진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이낙연 전 지사에게 정대철 헌정회장이 한덕수 총리와의 관계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하자 이런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병헌 새미래당 대표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후보를 내겠다, 대선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고 예. 이낙연 전 지사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분이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분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이 다 같은 동일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누구의 당선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취지의 자리매김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고라는 부분이 이제 뭐 공통분모로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고건 총리나 아니면 손학규 전 예. 경기지사 이런 분들은 다 경기고 나온 분들이죠. 예. 그렇게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낙연 지사를 저기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엮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나오는 것이 좋겠다 안 좋겠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예. 사실 우리 후보들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분들은 한덕수 총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고 안 나오는 것이 낫겠다라는 부정적 여론이 많게끔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나오기로 만약에 결정을 했고 알겠습니다. 나온다는 예. 여론이 강해지게 되면 이러다 안 나오시면요 저희 후보들이 진짜 1위 후보로 오해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나와서 우리 후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예. 현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데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는 나중 문제입니다.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도 나중 문제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니까요. 2명으로 압축되는 게 당장 내일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2위와 4위인데요. 전반적인 관전 포인트는 여기 화면에 등장한 김문수, 홍준표 말고도 한동훈 후보 이 3명 중에 누가 2명으로 압축이 될 거냐가 대체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아예 본인과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우리 국민들의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전부 내란이야. 우리 독립투사들은 내란 행위라. 그게 왜 내란?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뺏겼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무국적이면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까? 일단 아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도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의 의견이 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전략적 당 50, 당심 50, 뭐 여론 50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경선 결선행 티켓은 나와 한동훈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단언한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판 어떤 표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처음에 8명이 나왔을 때는 그 토론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예. 뭐 이런 토론을 만들었냐 등등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게 흥행이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의외로 맞수 토론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금요일 날 정말 3시간에 걸친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의 정말 이 혈투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일렬 직관했어요. 네, 바로 이제 사회도 보시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걸 보면서 야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또 맛이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두 사람에 대해서 탈탈 어떤 국민들이 정말 이제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또 김문수 후보와의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자 토론에서 이제 마지막 종점을 찍었는데 예. 아마 이번에 이 목금토 이 세 번의 토론이 꽤 이번 어떤 경선의 구도에 어떤 변화를 줬다. 그리고 그동안 있던 여러 가지 배신자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솔직하게 어떤 당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류에 아마 각 후보 진영에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아마 이 토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어떤 지지의 어떤 변화 이게 꽤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일단 반탄 쪽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하면서 예. 이제 본인이 어떤 기세를 잡은 것 같고 지금 홍준표 후보 쪽이 굉장히 아마 좀 막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또 이야기했지만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 뒤편에 지금 이제 이 대행이 있기 때문에 한 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좀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김덕수요? 예. 네. 그래서 어제 뭐 보니까 이 저 홍대 가서도 버스킹도 하고 예전에 막 셀카 찍는 사람들 보고 저 이미지 정치다 그랬는데 본인이 또 셀카를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등등 보듯이 그만큼 지금 막판 김문수와 홍준표 이 두 사람의 대결이 꽤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한마디씩 하는 거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볼 테니까 경선 결선 티켓은 나와 한동훈이다.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 여론조사 50%, 당심 50%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지난번 대선 경선 때는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는데 조금 전까지 실시간 반영된 수치가 있나요? 예, 저희 제작진에게 한번 실시간 조금 전까지 집계된 자막을 미리 한번 부탁드리고 그 얘기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 42.13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47.91 사실 이 당에서 당심 50, 여론 50 할 때 저기 나오네요.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표율이 사실 예상은 첫날 이제 42%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로 직접 하는 투표가 하나 있고 예.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시는 당원들에게 이제 다음 날 ARS 전화를 통해서 다시 투표를 한번 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하루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하루 그다음에 ARS 하루 이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이틀씩 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는 첫날 모바일 투표에서 44%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올라가서 63%까지 올라간 거라서 저는 하여튼 시간이 그 절반으로 준 거,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식이 그때 비해서 좀 상당히 낮아진 부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고 저희 진영이나 당 입장에서 고무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예. 이번에 첫날 42% 나온 것을 이게 예상 외의 어떤 투표율이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결국은 50%를 안 넘게 되면 사실은 그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 투표율이죠. 따라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각자의 캠프에서 계산하겠지만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는 뭐 한덕수 대행이 있었던 여론조사를 봤다면 지금 일단 출사표를 던진 4명을 중심으로 전체는 19, 11, 17, 15인데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돌려보면 또 32, 23, 22고요. 최종 2명이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내일 딱 1명 과반을 넘어서 누군가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고요. 이게 또 내일 합쳐지면 이른바 김한홍 중에 누가 2명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홍준표 후보도 경제 행보를 했습니다. 일단 그 화면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다. 제가 중소기업 대선 후보 중에서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문희 회장님하고는 인연이 참 오래됐습니다. 일 잘하면 들어온 지 3년 된 사람도 바로 부장이 될 수 있고, 일 못하면 들어온 지 10년 된 사람도 바로 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참 고생하시는 현장에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정치 한 30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참 힘들게 견디는 모습을 참 미안했습니다. 내일 후보 2명 추려질 날인데 사실은 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난 몰라요. 사이에서 마지막 날인데 조기 조합을 방문하시는 결정이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홍준표 후보의 캐릭터가 물씬 풍겨져 나오는 백브리핑 인터뷰였는데요. 그 성친 부의장님, 조금 전 일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 홍준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경선에서 당심을 얻지 못하면 정치 졸업이다라는 표현을 홍준표 후보가 썼습니다. 배수진을 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남은 후보 4명 중에 안 되면, 이번에 후보가 선출 안 되면 졸업하셔야 되는 분들 많아 보이는데요. 저는 봤을 때 정치한 지 얼마 안 된 한동훈 후보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안철수 후보도 지금 4수생이고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많은 정치 경력을 갖고 있고 거의 30년 넘게 정치를 하시는 두 분도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후보도 그 3번 나왔던 게 2017년, 2022년 그리고 이번, 사실상 후보로 선출됐던 것은 2017년 한 번이었죠. 그리고 그 경선에 나갔던 건 제 기억에는 2007년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도 군수 후보로서 그때 홍준표 후보도 있던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까지 포함하면 그 홍준표 후보 역시 4수생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정치에서는 뭐 대통령 되려면 한 재수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재수 3수, 4수까지 했는데도 당의 후보가 못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 되지 못하면은 사실상 국민들의 선택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홍준표 후보가 난 이번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 앞서 봤던 지지율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탄핵 반대쪽에서 한 명이 올라간다면 전 여전히 아직까지도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정치 졸업이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홍준표 후보가 썼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는 아예 모르겠어요. 토론 이후에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과반의 지지를 달라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저와 문수영, 한동훈 후보 중에 누가 될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토론, 목금토 토론의 백미 중에 하나는 저희 채널A가 주관했던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의 3시간 끝장 토론이었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보죠.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씁니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폄하하는 표정이잖아요. 저는 후보님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면전에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요. 깐족되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자, 굳이 따진다면 홍 후보님이 페북에 쓰셨던 여러 가지 폄하하는 막말들, 그게 깐족되는 겁니다. 워낙 예를 내고 깐족거리니까 1월입니다. 사퇴하라고 하죠. 1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 얘기라니까요, 후보님. 그러니까 깐족거린다는 얘기 했겠죠. 자체는 정말 이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게 자신 있으면 쓰시는데요. 지금 홍 후보님이 하시는 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오늘 당을 보시는데. 깐족거리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깐족거리면서 해봅시다. 후보님은 깐족거리십시오. 생각할지. 저는 안 그럴게요. 저는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지명권이 바뀐 3시간의 토론, 뭐 사실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다 하이라이트에 준하는 정도의 설전이었고, 이른바 깐족 논쟁만 잠깐 저희가 발췌해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코바콩, 한 명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대통령이 깐족하고 조롱한 일 없냐. 이 설전은 계속해서 토요일 4인 토론 때도 이어졌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뚜껑을 열어봤는데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올라간다면 저 마스토론이 여러 분수령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끝장 토론해가지고 진짜 끝장을 봤더라고요. 사실 저도 평소에는 정책 토론합시다 하지만 두 분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분의 토론 중에서 둘 다 한 방씩 먹었던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예. 깔끔하게 해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민주주의자 얘기를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성역이냐 이거 우리가 뭐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아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구나를 느꼈고 예. 홍준표 후보는 이런 묵직한 한방보다는 일종의 막말성 어떤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예. 전체적으로 대선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홍준표가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너무 인신공격성으로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예. 요즘의 TV 토론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을 때 두 분 다 한 방씩은 먹은 결과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소구력이 있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뭐 심판 혹은 상대당이니까 누가 더 잘했다고 봤어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뭐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어떤 전체적인 기조상에서 정의론 쪽에서 봤을 때 명분이 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쪽에서요? 무슨 쪽에서? 그러니까 탄핵에 예. 한동훈 후보는 찬성을 했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국민한테 사죄하자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명분에 있어서 예. 저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내일 오후 2시쯤이면 두 명의 그 결선 진출자가 가려지니까요. 누가 될지가 지금 국민의힘 혹은 보수층 물론 본인이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한덕수 대행도 아마 눈과 귀가 거기에 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최종 2인 발표를 하루 딱 앞두고 안철수, 한동훈 두 사람은 충청도를 방문해서 중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임진왜란에 맞서 싸우신 이순신 장군의 결기처럼 국가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허세 부리는 것 같습니까? 제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12척의 배가 아니라 국민 과반을 늘 주도했던 보수 정당의 책임감과 자존심과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대전 연고인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었어요. 요즘 한화이글스가 꽤 상승세인데 야구 유니폼을 입으면서 충청권 표심 공략을 했고 여기 김문수, 홍준표 뭐 제가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이른바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도층 얘기, 충청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1, 2당 안에 들 거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집권 시에 북한식 민주주의여야 된다. 줄기차게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건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나다. 이걸 안철수 후보는 꽤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정치적인 자산이었죠. 여태까지 뭐 다른 평가로 이제 상대 민주당 측에서는 혹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치권이라는 게 경계를 넘나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철수 후보가 애당초에 정치권에 입문할 때 가졌던 그 폭발력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면 일반 당원들의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그 빈 공간을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전부 다 가져간다면 당원들 편은 이제 세 분이 나눠 가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평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도 그런 말을 하죠. 이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잘 안 쓰이시던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격한 표현을 잘 안 쓰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집권하게 되면 경제정책 기조도 사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결세 경제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걱정이 서려 있는 부분이고 또 외교적인 문제도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 대한민국이 안보 협력을 하는 부분이 사실 탄핵 1차
소추 그 안에 보면 들어있었잖아요. 민주당이 됐던. 여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친중식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미국적 비관적 평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전반적인 의미에 대한 걱정 하에서 나왔는데 본인이 애당초 생각했던 구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1, 2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긍정적인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맞설 상대는 내가 가장 적임자다라는 걸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뭐 당원, 뭐 여론을 많이 설득하는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제가 뭐 다른 타 채널의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은 뭐 하나하나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뭐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개그맨 정성호 씨가 한동훈 후보 똑같이 따라해서 뭐 비판하고 뭐 예를 들어 비판은 아니라 이제 거울치를 성격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는데 뭐 이건 하나의 예고요. 최근에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정말 청년층 잡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는 어제 홍대 거리도 나갔고요. 지금 2030 온라인전 SNS에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가 거의 유튜브 선거, SNS 선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SNL 이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은 후보들이 여기에 다 나가서 이제 이 컨셉 자체를 알바생이 이제 그 편의점에 가서 일하는 형태로 나갔는데 정성호 씨가 워낙 이제 한동훈 후보 흉내를 많이 내서 자기가 똑같이 흉내내니까 이제 거울 치료 받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요 보니까 조회수가 거의 600만 회를 지금 넘어섰더라고요. 이현정 의원은 요즘 조회수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거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어떤 것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트렌드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후보들이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 채널에서 한 토론회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 저는 토론회 이거 지겨워서 잘 안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시간짜리를 거의 다 그냥 볼 정도로 그만큼 이 정치 토론이란 게 사람들한테 이제는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후보들의 자잘한 일상들이 실제로 이제 이 지지자들이나 일반 분들한테 좀 상당히 호소를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요즘은 다 이제 이 직접 보는기보다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큰 장점이어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진작 사실은 나 혼자 방송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도 하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본인이 쓴 뭐 기타 연주도 뭐 하고 뭐 등등 이러면서 아마 바이럴 즉 이제 어떤 입소문을 일으키는 특히 젊은 층에게 효력이 있는 오죽했으면 홍준표 후보가 홍대에서 저렇게 버스킹처럼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역시 이제 이 SNS와 유튜브 선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가 뭐 바리스타가 된 모습도 영상에 있고요. 막판 총력전에 여러 안간힘들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후보 부인들도 이제 막판 여러 남편에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입니다. 안철수가 준비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사랑하고 결혼하신 건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동기 하나 아래기도 하고 대학 1년 후배기도 한데 근데 뭐 저는 좀 조숙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 연애 많이 했습니다. 왜? 형수님. 이제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꼭 소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저 여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 만난 지 5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너는 서울역 노숙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수긍합니다. 내 아내가 늘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직접 앞에서 봤을 때도 홍준표 후보가 다른 토론에는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가 부인 얘기만 했을 땐 온화해지고 인자하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앞에서 봤었어요. 성춘 부장님, 특히 그 김미경 씨요.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 아예 SNS에 올렸습니다. 당원 가입은 처음이고 이재명을 이길 반전 카드다.
뭐 선거 때도 뭐 뒤에서 많이 조력을 하긴 했는데 김미경 씨의 여러 이 SNS 글도 안철수 후보에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모든 정치인들의 첫 번째 컷오프 심사위원은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인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치는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 과정, 그 컷오프가 가장 힘들다고 듣고 있는데 예. 김미경 씨 같은 경우는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안철수 그 의원이 정치를 하는 동안 그 뒤에서 내조를 계속 해왔었죠. 근데 이번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가입도 하고 뭔가 휴가를 쓰면서까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이전에 그냥 그 지지할 때 유세할 때 좀 지지 유세를 나왔던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김미경 교수가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마지막 지원을 말할 의미하는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다른 지금 아내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4명의 후보 중에 한동훈 후보의 아내분만 지금 선거운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때문이 아닐까. 부인에게 섭섭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재미 요소로 그냥 작용할 거 아니라 저는 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에도 그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그런 가볍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도 가볍게 대답드립니다. 가볍게 얘기하실 거면 좀 더 웃으면서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진중하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고 있는 겁니다. 윤기찬 부회장님, 특히 이 설란영, 이순삼 이 두 배우자, 이 두 사람은 워낙 정치판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고 아예 설란영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도 본인 여친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전통적인 내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죠.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내조로 단련됐다 이렇게 벽에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배우자분은 사실은 저희가 보기 어려웠죠. 저도 당협위원장을 했지만 이제 정치권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한 지가 오랜만에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홍준표 후보의 배우자분인 이순삼 여사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2017년도 대선 때 또 대선 후보로서 그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낯익은 분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낯익은 분들이 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다니시게 되면 그동안에 정치권 같이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반가움을 표시하고 어느 정도 또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배우자분들의 역할이 큰 거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이제 또 여성 관련 여러 가지 또 공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페밀리즘이라는 단어를 또 써가시면서 예.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셔서 그런 배우자의 역할이 보다 더 빛나거나 커진 그런 경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후 2시면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 네 사람 중에 2명은 일단 대선 꿈을 접어야 합니다. 아마 이 시간 뉴스탑10 첫 번째 시간에 누가 2명이 결선에 올라갈지 뭐 다른 가능성도 있죠. 과반이 넘으면 1명으로 압축이 되는 그 상황까지. 바로 전날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 여전히 살아있는 출마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아마도 이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일 겁니다. 민주당의 대선으로 뽑힌 이재명 후보가 여기 보이시는 그대로 오늘 아침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애초 예정에 없었던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님 내외 분께 대하여 격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현실적 정쟁에 빠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의 이런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이 행보 때문에 의구심을 갖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다 묻어두자 이런 얘기는 아니게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 대선 첫 출사표를 던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은 참배를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다 참배를 하고 게다가 예정이 없던 여기 포항제철 포스코의 신화
박태준 전 총리 묘역까지 참배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태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15대 대선에서 DJP 연합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그 민주당 정부에서도 사실 많은 애정이 있는 분이시고 이제 현장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도 예. 사실 박태준 전 총리께서 상당히 아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고 또 보수의 대통령을 참배하고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서 참배를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이지만 보수를 지지하는 이 국민들에 대한 또 예의와 존경을 보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제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는 통합이란 단어를 이재명 후보가 많이 썼고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 첫 행보에서 이승만, 박정희, 과거에는 가지 않았던 묘역도 참배했는데요.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묘역 참배와 말고도 이재명 후보는요.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국제정세나 뭐 국내 상황이나 경제 문제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는 이 정부가 별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해요. 윤여준 전 장관님은 뭐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예, 구자룡 변호사님.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은 과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뭐 초창기에 이른바 윤심이 누구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인데 뭔가 선대위도 비명계도 끌어안겠다 여러 가지 얘기. 윤여준 전 장관의 영입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 이기고 나서는 나도 포용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 저것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보를 감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가할지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한테 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당 내부에 여러 계파가 있었고 여러 갈래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 비명 학살이라고 불리는 뭐 공천 학살이 벌어졌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경쟁자들을 다 솎아낸 다음에는 거의 90% 가까운 이제 지지로 당 이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공포스럽다. 저 사람은 정말 정치 보복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나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저렇게 자꾸 통합을 강조하면서 그거에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을 이제 자꾸 이제 영입하려고 그러는 걸로 보이는데 예. 사실 여태까지의 행보가 명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람 몇 명 들이는 거 가지고서 그게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는가. 니트 밝은 색 입고 이런 거 가지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생길 수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간 했던 독한 말들이나 좀 잔혹한 그런 행동들, 누군가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결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직접적인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미지만 가지고서 저걸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합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민주당의 핵심이었다가 밀려난 분들, 이분들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외면한 상태로 저건 이미지를 얻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 성신 부의장님 그 현충원을 갔을 때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그 와중에 한 남성이 또 경찰에 분리 조치가 되고 있고요. 다시 좀 경호를 이재명 후보 강화할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정당의 후보가 되면 이제 총리급 경호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뭐 그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도 최종 1인이 선출되게 되면은 그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총리급 경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번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 바로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사실 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은 당선인 신분이 되는 순간 또 대통령급 경호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정치인으로서는 참 아쉬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는 더더욱 스킨십이 주는 힘이 강합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한번 보는 것과 악수를 한번 하는 것 그리고 포옹이라도 한번 하는 것 이게 강화될수록 더더욱 일체감이라는 게 강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손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작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테러 그것도 지지자들인 척 다가오다가 갑자기 테러를 한 것이었고 배현진 의원도 테러를 당했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테러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 최종 후보 선출된 후보 역시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통합, 과거 보수 책사도 임명하고 영입하고 박태준 전 총리 묘역도 참배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율을 바탕에 됐을 겁니다. 90%에 0.24%포인트 모자란 89.77. 박근혜, 김대중 두 정말 거의 정당의 권력을 거의 쥐었던 두 사람보다도 오히려 높은 대선 후보 확정. 그런데 이런 거침없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본인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중심으로 대법원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오늘 그것과는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된 민간업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입장문에 본인이 증언 거부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본인의 어떤 상황이 있으면 사실대로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거를 갖다가 무죄 확정이라고 박지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 지금 결정나지도 않은 거를 결정나지도 않은 사안을 어떻게 그렇게 그 정당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권 분립인지 그들이 말하는 민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의 성남 시절부터 그러니까 최측근 중의 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이 오늘 대장동 민간업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검찰의 증인 신청에 대한 신뢰가 없다. 어떤 증언들에도 언론에서는 비틀어 쓴다라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구 변호사님. 근데 저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증인 신청에 대한 신뢰가 없다, 언론 때문이다라는 게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아니거든요. 법에도 저런 내용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은 게 검찰이 증인 신청했다고 해도 필요 없었으면 재판부에서 채택을 안 했겠죠. 저거 증인 신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서 필요한 증인이라고 인정해서 채택을 한 건데 저런 식으로 검찰만 때리면 된다? 아니죠. 저거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을 공격하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증언을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프레임을 잡는 건데 정치권에서야 검찰 때리기 가지고 민주당이 재미 보지만 법정 안에서는 공판주의이기 때문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변호사하고 검사가 양쪽에서 공방 벌여봐라. 양쪽에서 공방 벌이는 거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데 한쪽 축인 검사만 때려가지고 내가 증언 거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비틀어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언론들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언론에서 역할 서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까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정당하지 않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저 부분이 약한 골이고 저 부분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치명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구나라고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더 다루어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시각까지 좀 담아주셨는데 재판부도 자료 제시되면 보기라도 하라고 정진상 전 실장을 지적한 모양이에요. 재판 끝나고 돌아가는 정진상 전 실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언 거부권 사용하신 이유 뭔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조사 받으시면서는 법정에서 좀 밝히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증언 안 하신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검찰 조사 확인까지도 증언 거부 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증언을 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이게 지금 어쨌든 재판 과정인데 이게 저 말이 또 정치적 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이제 그 정진상 씨가 어떤 의미에서 저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의미는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진상 씨는 두 가지의 이유로 어쨌든 증언을 거부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니 본인들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오라고 할 때는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할 때 편의대로 한다.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론이 좀 비틀어서 써서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는 생각한 바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재판정에 이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재판부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근에도 정영학 회계사 그러니까 대장동의 어떤 기획자 같은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을 했고 나름대로 기획수사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연장성상에서 저는 그 정진상 전 실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추측을 해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검찰과 언론을 비판할 수 있는데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도 일부 동의했던 의미심장한 발언이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본인 수용돼서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까? 때가 되면이라는 게? 대선이 끝나면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나가서 하는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일반 국민께 알려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회자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분 마냥 거부할 것이 아니고 이제 선별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마냥 거부하고 줘서 확인까지 안 한 부분은 시간을 끌 목적도 더불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이재명 대표나 본인에게 대장동 모인에게 저게 이제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래서 증언 거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런 내용들이 본인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어떻게 쓰일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본인이 한 진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재판 절차상으로도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재판 지연의 목적 또는 저런 회자되는 부분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여부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증언을 거부한 정진상 전 실장 최측근 말고도 주말 새부터 많이 회자가 됐던 게 성친 부회장님. 박지원 의원이 어디서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원심 무죄 대법원에서 속도조를 낸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사법 리스크를 전혀 리스크가 없고 전혀 하나씩 다 없애주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별 말은 없는 겁니까? 실제로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믿고 있는데 다른 예측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박지원 의원처럼 예측하시는 분들의 민주당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이 굳이 파기 재판을 희망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파기 재판은 사실상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고 2심에서 무죄가 된 것을 다시 유죄로 파기 환송해서 뒤집을 가능성도 매우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도 소식통에 의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측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그 다수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과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늘 판결을 앞두고 뭔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예측하기도 했었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기각 이런 것들 몇 대 몇이다까지 막 예측하는 그런 것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민주당의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이란 말을 굳이 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거리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심 무죄 확정될 것 이랬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러고 아무도 언급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게 언급을 하는 건 본인이 앞에 근거라면서 저걸 달았기 때문인데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게 대법원 내부에 있다면 저건 진짜 국기문란행위거든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거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그거를 다 이렇게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결론이 나고 그 다수가 형성이 되었을 때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한 표를 더 얹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장께서도 지금 자기가 어느 쪽에 표를 줄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근데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대법관들 자체도 모르는데 저런 거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사실상 저건 허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호도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런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통합 행보와 함께 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의 재판 증언 거부 얘기까지 합쳐서 이번 주제에서 소화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사건 사고로 가볼 텐데요. 이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잠시만요. 이 청주 얘기를 해보기 전에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최근에 이 산불 얘기만 나오면, 뉴스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데 대구 북부 지역입니다. 대구 함지산에서 산불이 났고요.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또 다른 속보도 제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 상황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이 57헥타르고요. 진화율이 아직은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보시는 그대로 지금 대구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 뉴스탑10을 포함한 뉴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게요. 저게 지금 민가 지역까지 확산이 되고 바람을 지금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1,200명 정도, 제가 뉴스탑10 들어오기 전에 접한 것들이 1,200명이 지금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지금 다시 날도 건조한 데다가 바람이 불고 있어서 대구 함지산에서 발화가 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 뉴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단계입니다. 3단계. 1단계가 지났고 3단계가 발령이 돼 있다.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이 산림청에서 발표되는 또 다른 속보 나오면 바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준비한 이 청주 이 충격적인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흉기 난동에 시민도 당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2학년 학생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교장과 상담교사 등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연 누구 저랑 그다음에 그 남자애들 둘이에요. 그러니까 7살, 4살. 저 회사 출근하면서 아이 둘을 이렇게 등원시키다가 갑자기 이제 고등학생 한 명 이렇게 오는 거야, 앞쪽으로. 그래서 쟤 왜 이쪽으로 오지? 하더니 갑자기 제 차를 뒷자리석을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저를 한 1, 2초 응시하더니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이건 변호사님, 어떻게 이 흉기를 갖고 들어갔는지 좀 더 수사해 봐야 되겠지만 교장과 교직원 4명이 이 흉기 때문에 크게 다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장 등 임직원 같은 경우에 3분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심지어 가해 학생도 경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일단 학교 안에서 먼저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고요. 다른 학생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이 교실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찔렀다라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 오늘 오전 8시 36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2분 만에 경찰이 출동해서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 학교 안에서만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아까 시민 인터뷰를 보셨듯이 학교 앞에 도로에서 정체 중에 서행을 하던 차량에게 다가가서 이 행인, 이 시민에게도 무고하게 흉기를 휘두른 그런 처참한 사건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정말 충격적인 건 이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면서 보시는 그대로 저 차에 시민도 습격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건 변호사님, 보면 아이들이 탄 뒷좌석 창문만 노렸다. 이것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7세, 4세의 아버지가 운전자였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정체하고 있는데 갑자기 활동복을 입은 차림에 이 고등학생이 다가와서 아이들이 굳이 타고 있는 뒷좌석을 똑똑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석에 있던 아버지가 놀라서 창문을 내렸더니 갑자기 1, 2초 정도 응시하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이 아버지, 즉 이 시민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지금 이 시민은 나를 노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뒷좌석에 탄 나의 아이들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흉기 난동에 시민도 당했고 그 학교 안에서, 이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로부터 한 10여 분 뒤에는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구조가 됐는데 이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좀 더 추가 취재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흉기 난동 사건. 다음 주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일곱 시 50분에 와서 아무래도 유심히 문제가 되니까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찍 왔습니다. 모든 금융, 모든 게 다 핸드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SK에서는 무슨 대표분들이 나와서 책임지겠다고 다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친절하게 좀 안내를 받으려고 나한테 나이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잘 못 만지니까 일부러 여기를 일찍 나왔는데 내가 계속 끊겼어요. 내일도 보장받을 수는 없죠. 지금 온라인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SK텔레콤의 내부 시스템이 뚫리면서 약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이 초유의 상황인데 이고은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유심의 그 재고가 많지 않아서 오픈런,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본인이 가서 유심을 얻으려고 해도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역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SK텔레콤에서는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 줄 테니 가까운 티월드 매장을 방문하시면 된다라고 이 SK텔레콤의 임직원들이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 7시부터 정말 오픈런을 위해서 새벽부터 대기줄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재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갔던 시민들도 재고 부족으로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SK텔레콤에서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요. 무턱대고 바로 대리점 가시기보다는 온라인의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교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의 중요성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 체감하고 계실 텐데 특히 유심에 대한 유출, 뭐 정보 피해, 이게 사실 그 두려움이 크고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여전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이 안 알려져서 저희가 그 목소리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사의 유심 정보가 기록된 서버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버는 다른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가 털렸다라고 그래서 다른 개인정보까지 같이 나갔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고요. 저는 상당수 예방될 거라 보고요. 유심 보안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기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뭐 유심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모든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됐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개인 예방 차원의 조치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자영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사실 이 SK텔레콤의 유심 이 논란이 더 커졌던 건 뭐냐면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 먹통위에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인데 이게 유심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은 논할 수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SKT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이후에 돌연 자기는 하지 않았던 KT 알뜰폰이 개통됐고 모르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 5차례,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게 전형적인 복제폰을 통한 이제 금융 사고 이 사례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유심 유출에 의한 서비스 이게 문제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유심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가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핸드폰 구형 핸드폰 갖고 있을 때 유심만 갈아 껴가지고 제가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폰이 복제가 돼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 내가 그 회선에 접속돼 있는 내 폰을 끄면은 다른 폰이 이제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은 이게 유심 유출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이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게 이 즈음에 있었던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거 도용 사례, 이 분이 이제 다른 거에 피싱을 당했을 사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발을 했을지 이 사건인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나 이게 의심 사례로서 좀 관심이 모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너로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유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좀 더 그 실체보다는 큰 두려움을 갖고 계셔서 여러 가지 얘기와 함께 아직 5천만 원이 빼나갔다는 건 그 유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찰이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그 얘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뭉쳐야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일부 보수층에서 여러 빅텐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대권길이냐 정치 졸업이냐 기로했었다. 아마 홍준표 후보 오늘 본인이 대선 주자 최종에 되지 못하면 정치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또 볼까요? 대법원은 기울지 않는 저울추같이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고요. 예. 빅텐트는 적당한 타이밍에 장소와 상황을 잘 보고 펼쳐야 됩니다. 이른바 텐트론이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대구 산불이 빨리 진화되길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시기입니다. 대구 산불 걱정을 해주셨어요. 역시 댓글 중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 얘기가 좀 많이 댓글이 많았는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그 속보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구자랑 변호사께 질문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대략 예측한 바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1일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5월 1일 목요일에 사퇴를 하고 2일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결단을 하고 대행직에서 1일 물러나고 2일 출마 선언을 한다. 그 구자랑 변호사님, 네. 잠깐만 속보에 대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결단을 하고 출마 선언하고 5월 11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문제도 속전속결 하겠다. 이게 한덕수 대행의 시간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을 했을 때 이미 예정돼 있구나라고 했었고 일정상으로도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나와 있는 것이 본인이 후보를 보고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더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걸로 보이고 또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보통 정치인들이 큰 선언할 때는 추일에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언을 해놓고 또 이제 여러 입소문에 의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타이밍상으로는 1일 사퇴, 2일 출마 선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았겠다. 지금 아침에도 이제 그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입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었을 때 지금 4명 역시 온도차는 있지만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어놓는 발언들을 일맥상통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순에 맞춰가지고 한덕수 대행도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1일 사퇴, 2일 출마 선언.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곧바로.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한 폭력 범죄 단체 얘기입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게요. 작년 12월 한 식당, 인천 연수구에 있는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론가 저렇게 가고 순식간에 저렇게 식탁이 뒤집어지고 패싸움 양상으로 치닫습니다. 이른바 MZ 조폭들끼리 이뤄진 일인데요. 이고은 변호사님, 저 조폭들이 실제로 51억 원을 뜯어내는 여러 가지 범죄 정황들이 포착돼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MZ 조직폭력배들의 사건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인천지검이 경찰과 협력해서 실제 기소한 이 MZ 조폭들의 숫자만 97명에 달한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폭력 사건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또 당첨번호 제공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허위로 만들어서 피해자 5,000명으로부터 무려 51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취 범행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과도한 채무를 부과하고 공갈하는 범행도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그런 MZ 조폭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20대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 2명을 2년간 굉장히 폭력을 일삼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가해자를 내세우는 등 범행 도피 교사 등의 혐의까지 받고 있는 그런 MZ 조폭들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게 51억 원 갈취도 갈취지만 저렇게 시민들 다 있는데 패싸움도 하고 금품도 빼앗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주제도 가보겠습니다. 저 큰 트레일러가 저 높이 제한을 무시하다가 저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고은 변호사님. 그런데 저게 부주의도 부주의인데 저 트레일러 때문에 일부 교통이 마비가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 4시에요. 높이 제한 3m가 넘는 높이를 가진 차량을 진입하지 말라는 표시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이 트레일러가 무려 새벽 4시부터 5시간 동안 끼이는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경찰이 교통을 통제를 했지만 이 출근길에 굉장히 혼잡했고요. 시민들의 불편도 상당했습니다. 예. 이 트레일러 기사에 대해서 경찰은 통고 처분을 내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 높이 제한 표지판이 조금 더 앞서서 설치되면 더 좋았겠다. 경찰분들 정말 많이 애쓰셨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거 얼마나 보셨던 분들이 주변에서 깜짝 놀랐게요.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 10가지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경우 누가 더 지지율이 높을지 또 국민의힘의 4강 후보 가운데는 누가 최종 2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지 저희 채널A가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탑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